네, 이제 잠시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앞서 2차 정상회담이 27, 8일 열릴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국정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요. 조금 전 일부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 8일 열릴 것이다. 베트남인데 아직 도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을 앞두고 낮에 오찬을 주요 방송국 앵커들을 초청해서 했나 봐요. 네네. 그 자리에서 27, 8일 날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전달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7, 8일로 이제 확정된 거고 장소도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다낭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국정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국정연설 크게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던데 큰 틀에서 어떻게 좀 내용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올 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죠. 이제 짧게는 올 한 해의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 크게 보면 집권 후반기 어떤 국정 기조를 얘기하는 자리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5개 분야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북한 문제. 그렇겠죠. 예, 안보겠죠. 그렇죠. 예. 이제 미국 국내에서는 아마 멕시코 장벽 문제가 핵심일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셧다운 사태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나 과연 지금 일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갔을 때 백악관 입장이 2월 말에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네요. 예. 그러면 결국 아마 장소하고 일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떤 내용 정도를 얘기하느냐. 그럼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엄청난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매우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어떠한 톤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느냐. 예.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예. 네. 사실 오늘 이제 국정연설이 이제 2월 6일이잖아요. 이제 현지 시간 2월 5일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어느 정도 셧다운으로 인해서 많이 연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1월 말에 하는데 셧다운의 여파가 있어서 뒤로 네. 미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정연설은 매년 초에 대통령들이 상하 양원 합동연설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보면은 미국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 그 해에 있을 국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표현은 미국 헌법 2조 3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한 내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라.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갖다가 비정기적으로 보고해 왔는데 1913년인가요? 윌슨 대통령, 우리로는 민족 자결주의로 잘 알려진 윌슨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이제 연설로서 그것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관행으로 정착이 돼서 최근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언론에서 다 생중계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상원이기 때문에 상원 의장을 대항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 하원이기 때문에 하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이제 낸시 펠로시 네. 이제 민주당 대표인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대통령이 오면서부터 이제 박수와 이제 악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위치하면 자정을 하고 연설은 보통 한 3, 40분 정도 되는데 박수를 상당히 오래 쳐요. 예. 그래서 네. 총괄적으로 기립박수를 몇 번 받느냐에 따라서 그 해 연설의 예. 성공 여부도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전체 시간은 1시간가량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 예측이 되는데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민 문제가 주요 아젠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셧다운의 주 원인이 장벽을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그 문제가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특히 하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각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그 부분을 담아서 전달할 것인지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이고 더불어서 국내 경제라든가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 외에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붉은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 박수를 받으면서 또 악수를 하면서 입장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미국 연방의회 하원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
인사들과 예.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박수를 받으면서 천천히 연단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말씀을 좀 하셨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각을 더 세울 것이냐, 예. 네. 민주당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으로 갈 통합의,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것인지. 지금 셧다운 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임시적으로 네. 2월 15일까지 임시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따라서 그때까지 이렇게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셧다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을 세우기보다는 네.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상하원 의장이 이제 역시나 뭐 그래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뭐 백악관과 공화당 또 민주당 쪽에서 초청한 사람들도 국정연설 자리에 초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을 초대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놀림받은 소년들도 등도 초청이 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문제로 신분 문제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초대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좀 초대한 사람들의 면면도 저희가 좀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양쪽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초대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아직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그 이민, 그 장벽 설치 문제에 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했고 아마 연설 중에 그분들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예. 메시지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민주당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면 민주당 측에서 대응 연설을 또 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리가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연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드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트럼프 네.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수를 상당히 오래 치는군요. 네. 저런 박수는 일종의 관행으로서 대통령에 예.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박수를 여러 번 칩니다. 다만 이제 이민 문제와 같이 극단적으로 정책이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유가 나올 거예요. 그 야유의 강도도 아하, 예. 어느 정도가 될지도 이번에는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위대함을 선택하기라고 키워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반적인 여론으로 뭐 미국인 중에 한 4-5명 정도가 최악의, 예. 자기가 꼽은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뭐 거의 최하점인 상황이고요. 셧다운 사태를 초래한 이민 정책도 지금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기류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훨씬 그 훌쩍 뛰어넘는 긴 시간 동안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90여 분 정도 예. 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천천히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반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대부분이 좀 이민과 경제 이야기에 집중되긴 했지만 북한 이야기도 분명히 좀 언급이 됐고요. 중국 이야기도 언급이 됐는데 자, 두 분 위원님께서 오늘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총평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루하네요. 연설이. 상당히 지루한 연설이고요. 사실 국정의 방향을 정립하는 연설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신에 대한 디펜스, 방어에 할당을 했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문제, 특히 멕시코 장벽 문제에 대해서 할애를 했고, 예. 제 기억엔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셧다운 사태가 다시 재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셧다운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면 셧다운인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할까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예. 의외인 게 중국 부분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네요. 무역 불공정 부분에서 짧게 넘어갔고 지금 현 국면으로 보면은
미중 패권 경쟁이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두 국가 간의 어떤 그 전력을 기울이는 경쟁 체제인데 예. 상당히 조용하게 넘어갔고 네. 역시 북한 부분도 상당히 단순하게 처리가 됐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상당히 밋밋하고 네. 뭐 크게 미국에서도 호평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의 갈등과 미국 국제주의의 퇴조 이게 두 개의 키워드 같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연방을 갖다가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를 보고하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이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 아니라 스테이트 오브 디비전, 미국의 분열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민주당 측의 기립박수가 가장 적었던 최근래의 연설일 것이고 심지어는 일부 인사들 흰색 복장을 입은 분들이 여성 네.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관련 발언이 나올 때 조롱하는 몸짓까지도 했습니다. 예. 네네. 아마 이것은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상당히 크게 다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전 세계 이슈를 골고루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고립주의가 강조됐다는 것은 처음으로 어딜 강조하나 제가 그거 관심을 갖고 봤는데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INF 트리티로 넘어가서 북한 문제로 갔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아주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뭐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국내 정치의 갈등과 국제적 고립주의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였던 네. 미국의 위대함, Greatness of America가 이번에 테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렇게 총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총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북한 관련 내용 아니겠습니까? 북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27, 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겠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날짜가 사실 이 북미 회담 이후에 미중 회담을 이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지금 날짜가 27, 8일로 잡혔습니다. 그 날짜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서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됐다는 것은 이미 네. 그 이전에 결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당시에 큰 틀에서 논의가 있었고 날짜도 확정이 됐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국정연설에 맞춰서 발표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장소 부분은 그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부분과 같은 것은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오늘 협상을 하고 있다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날짜가 27, 8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번이 3월 1일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새롭게 이제 또 관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합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중국하고 먼저 큰 문제를 풀고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고 네. 뭐 결국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협상은 생각보다는 순조로울 수 있다. 그런 가정도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연설을 듣는 도중에 이제 비건 미 특별대표가 10시쯤이었죠. 평양에 도착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저는 이 장소가 베트남이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 이 정확한 도시가 좀 정해지지 않고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도시도 정해졌을 겁니다. 네.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경호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시선 집중이라든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우려를 해본다고 그러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예. 자신을 과장을 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도 북한 문제는 딱 한 달 락입니다. 예. 한 달 락이고 성과로서 인질들이 돌아왔다. 지난 15개월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 예. 만일에 내가 취임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고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다.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그다음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전혀 트럼프 대통령 화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마 저분의 어떤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네. 사실 지금 성과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과장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지난번 학습 효과로 조심하는 거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지금 결국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 물꼬를 터야 되는 거고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가시적 성과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국정연설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언급을 반복한 거죠. 네 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데 유해 송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 중단해서 좋은 일이 있다는 거고 전쟁이 났을 건데 내가 그걸 막았다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 좋아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겠다는데 그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 우려를 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하게 간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는 것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톤다운하면서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국정연설이 진행됨과 동시에 지금 평양에서 대북 북미 실무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순조롭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큰 틀에서 이미 김영철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논의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네. 보이고 이제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시간쯤이면 협상이 진행되고 시간상 점심 오찬을 할 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백화원 영빈관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협상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과연 오늘 돌아오는지 예. 또 내일 돌아오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어떻게든 성과를 더 가지고 오려면 하루 연장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거고요. 조한범 박사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에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년사를 통해서 제재 완화 부분을 확실히 메시지로 강조한 거죠. 그것을 얻어내야지 북한의 실무협상단 김혁철 대사가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스티븐 비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북한이 이번에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논의가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네. 플루토늄 시설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제대로 얻어내느냐, 단순한 동결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신고 검증까지 얻어내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비건도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연설에서 보면은 상당히 차분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선 자기의 업적을 엄청나게 강조한 부분도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숨을 죽였다는 것은 협상이 순조롭진 않지만 차분하게 나간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수준의 진전이라도 의미가 네.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전쟁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막았다는 점을 넣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 플러스 알파 또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율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제는 양쪽이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했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신년사에서 동결 가능성도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의 카드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해제,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방북 허용, 네. 그다음에 영사보호를 위한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에 미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부분을 요 정도가 지금 테이블에 올라져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대북 제재 해제라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많은 조치를 취한 건 맞지만 이게 미국 국민들 또 미국 의회를 설득할 만한 확실한 비핵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는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논의가 된 것 같고, 네. 다만 대북 제재 해제의 명분이죠. 명분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추가적인, 그게 이제 비건이 말하는 플러스 알파겠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를 어떤 방향을 찾느냐. 결국 그러면은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결국 과거에 해당한 ICBM 핵물질 핵탄두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분의 일부라도 만일에 이번에 북한이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